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건축 설비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설비 계획에 있어서 파이프 샤프트와 기계실, 페리미터 존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 샤프트는 건물에 있어서 이 설비 존을 이제 구성하는 수직 체계의 동선과 이제 배분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닫힌 건축물에 있어서의 이제 급배수관, 오수관, 가스관 등 배관을 이제 집중적으로 모아서 건물의 코어 부분에 이제 위치하게 되는데, 이 건물에 있어서 P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파이프 샤프트의 이제 약자로 이제 표기가 됩니다. 또 이 파이프 샤프트는 이제 물과 관련된 이런 이제 배수관의 약자로서 코어 부분에 설치가 되지만, 특히 이제 코어에는 전기 관련, 통신 관련된 이 샤프트도 근접해서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기 관련된 파이프 샤프트를 EPS라고 하고, 통신 관련된 샤프트를 TPS다 이렇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어존을 보면 엘리베이터에 대한 구성이 이제 한 곳에 이제 집중이 돼서, 홀이 큰 경우에 이 건물이 닫힌 구조물이면서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이제 엘리베이터 수가 이렇게 많게 되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홀이 양측에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제 특별 피난 계단의 이제 규모를 갖는 경우에 이렇게 계단실에 전실이 있고, 이제 출입구를 통해서 이제 계단실로 피난 대피할 수 있는 이런 계단이 형성이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코어 부분의 이제 중심은 위생 설비 중에서 이제 화장실이 이제 구성이 되겠는데, 남녀 구분이 돼서 이제 화장실이 이제 설치가 되고, 그 이외의 부분들이 이제 설비와 관련된 수직으로 올라가는 배출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서플라이와 이제 리턴 이제 배관들이 이제 놓이게 되는 그런 관들을 파이프 샤프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이 파이프 샤프트 내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제 관들이 여러 관들이 이제 보이죠. 그래서 오수관, 우수관, 하수관, 상수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하층이나 또는 EHP를 통해서 우리 이제 난방을 할 경우에는 이제 난방 배관까지도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 경우를 이제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 난방 배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들을 보면 이렇게 통기관, 오수관, 하수관, 상수관 이렇게 이제 파이프 샤프트 내에서 관들을 이제 점검을 하기 위해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해두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관 중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관들이 각 층, 각 해당되는 소화 설비에 관련된 이런 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이제 설치 기준에 적용되는 이제 건물인 경우에는 지하층이나 또는 이제 상부의 옥상층의 물탱크를 통해서 각 층의 스프링클러나 옥내 소화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배관도 이 파이프 샤프트를 통해서 각 층에 이제 분배하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파이프 샤프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위생설비 존에서 쓰는 각 관들이 모여서 이렇게 각각 파이프 샤프트를 통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내려가기도 하고, 특히 이제 메인 샤프트를 통해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실이 이제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 파이프 샤프트를 이제 평면으로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 관이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파이프 샤프트에 이제 실이 형성이 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통로가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1400에서 1800 정도의 공간 안에 원에 십자가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각 배관들입니다. 이 관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배관도 일부 층에는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검구가 필요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여유 공간이 있고, 특히 이제 유지 관리적인 차원에서 시간이 오래 흐르게 되면 이 배관도 이제 교체해야 될 이제 시기가 오죠. 그런 경우에 이제 배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이 실 같은 경우에 이제 상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관들이 빽빽하게 놓여지게 되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 놓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설치해 놓은 이제 실들을 파이프 샤프트 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규모에 따라서는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통로가 한쪽에 있고, 편심에 이거 이제 중앙부에 있고, 이렇게 이제 관이 설치되는 경우가 있고, 이 통로라기보다는 이 문을 열면 바로 이제 관이 볼 수 있는 이런 거가 되겠죠. 점검구를 열면 이제 바로 급배수 배관들이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 샤프트는 기능에 따라서도 한 곳에 이제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개 이제 나눠 놓는 경우가 있고, 규모에 따라서 관이 많이 상부로 올라간다든지, 수직 동선상으로 배관의 분배를 조닝을 구분할 경우에는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 이렇게 나눠서 파이프 샤프트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천정을 보면 이제 수직으로 올라온 관들이 이렇게 이제 수평으로 또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까지 다 고려가 된 그런 공간을 형성하는 것들을 파이프 샤프트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또 모든 설비존들은 출발점이 이제 지하층에서 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계실에서 이제 출발을 하고 공급을 해주기도 하고, 다시 환수를 해서 리턴해서 보내주기도 하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의 동력을 이용해서 냉난방 장비를 가동을 한다든지, 물탱크에서 물을 저장했다가 그 상수 설비관이라든지, 아니면 소방 관을 통해서 소화 설비를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실들의 이제 구성이 이제 기계실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기계실은 각종 장비와 펌프류와 공조 설비의 이제 장비, 또 냉난방을 할 수 있는 이제 보일러, 물탱크 실과 이제 저수조 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각 관에서 상부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이제 펌프류들이 있고, 요거는 이제 물탱크인데, 물탱크가 이렇게 큰 물탱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상수로 보내지는 상수 라인과 소방으로 보내주는 소화 설비 배관이 이렇게 놓여지게 되죠. 이 소화 설비의 배관은 365일 24시간 물이 항상 이 배관을 통해서 이제 공급을 해야 됩니다. 물탱크 하나에 상수와 소화 설비의 물을 이제 동시에 이제 공급을 해야 될 텐데, 상수는 단수가 돼서 물의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내부에서 물은 시간 제약을 갖고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이 소화 설비에 관련된 물은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탱크의 크기를 보면 전체의 소화용수에 대한 거하고 상수 펌프를 이용하는 물탱크의 양을 동시에 이제 저장 용량을 이제 계산을 해서 탱크의 크기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럼 한 탱크에서 상수와 소화용수를 이제 동시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바깥으로 이제 나가는 물의 높이가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의 저수조 또는 물탱크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공급되는 물의 파이프의 아울렛 부분이 상부에 위치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이 높이에서의 상수만 이용을 할 수 있고, 물이 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건물에서 이제 상수를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화용수에 필요한 상수 파이프 아래 부분은 모두 이제 소화용수에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그래서 상시 물은 공급이 되면서 계속 순환이 되면서 항상 깨끗한 물로서 상수 공급을 하고, 이 소화용수도 항상 깨끗하게 이제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소화용수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물탱크를 하나에 아웃렛 부분이 각기 다른 위치에서 물을 공급하고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익혀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실에는 이런 물과 관련된 설비뿐만이 아니라
전기실도 있고 발전기실도 있고 난방 설비가 있고 또 상수 설비가 있고 또 가스 설비가 있고 이제 이런 배관들이 출발이 이제 기계실에서 이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 기계실에 대한 내부를 보게 되면 이 파이프류들이 굉장히 많게 보이게 됩니다. 그럼 이제 건물에서 주로 이제 기계실이 지하층에 놓이게 되는데 이 다층 구조물의 건물 같은 경우에 이제 코아존이 있고 이 코아존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든 그 파이프 샤프트에 대한 것들이 이제 수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코아존에 설치가 되죠. 그러다 보면은 기계, 전기, 발전기실 이런 전기와 이제 기계실이 주로 이제 코아존에 가장 근접한 곳에 공간을 이제 설치하게 됩니다. 이 기계실이나 이제 전기실 같은 경우에는 그 용량에 따라서 또는 이제 장비 크기에 따라서 물탱크 용량의 크기에 따라서 또 전기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판넬의 전기 용량에 따라서 이제 크기가 결정이 되고 발전기실은 유사시에 전력이 중단이 될 경우에 임시 그 발전 설비를 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규정에 따라서 설치가 되죠. 이런 이제 타입이 있고 또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기실, 기계실, 이제 저수조가 이렇게 놓이게 되고 이렇게 기계실 내에 탱크가 있는 게 아니라 실내에다 이제 저수조를 설치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저수조도 이렇게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이제 구분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개를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 지하층의 크기에 따라서 또 법적 사항으로서 피난에 대한 것도 이제 고려가 돼야 되겠지만 이제 주차 시설이 놓여지는 경우에 법적 주차 대수 이상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되죠. 그 공간도 활용가 돼야 되고 또 각종 이제 설비와 관련된 공간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이제 기능에 맞게끔 이제 공간을 구성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기계실, 저수조, 전기실, 발전기실 이렇게 있고 이 관련된 이제 설비 이 공간에 가장 인근에 코아존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X 표시가 되어 있고 이렇게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각각 PS 또는 EPS, TPS 그래서 파이프와 관련된 이제 샤프트를 설치가 돼서 기계실이나 전기실에서 나온 모든 배관들이 이 코아를 통해서 수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설비에 필요한 그런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이 핵심이 이제 지하층의 기계실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페리미터 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건물에 가보면 이렇게 이제 유리창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경우는 그 커튼으로 돼서 올그라스가 이제 벽면을 유지를 하면서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창이 펀치창으로 되어 있어 갖고 벽면이 있고 유리창이 있고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내부와 외부의 이제 기후에 대한 차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냉난방을 이제 하게 됩니다. 외기의 면한 부분이 가장 온도 변화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외기의 면한 부분의 이제 온도 차가 실내와 실외에 대한 가장 큰 온도 차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이 벽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건물의 외곽 부분을 이렇게 이제 사각형이라고 하면 이 페리미터 존이라는 거는 건물의 평면에 있어서 외기 조건의 변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기후가 사계절에 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실내에 대한 영향을 이제 받기 쉬운 곳이죠. 평면에 있어서 각 외벽면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그걸 이제 외주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건물 평면을 보면 이렇게 이제 사각형인 경우에 외벽의 면한 부분, 벽면의 내부 축을 이렇게 구분을 하면 영향을 받는 이 테두리 부분의 이제 벽면이 되겠습니다. 그 벽면에서 3m에서 5m 정도의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 파랗게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페리미터 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페리미터 존을 이제 구분하는
경우는 이 부분이 외부와 내부에 대한 이제 기후에 대해서 이 벽면에 대한 영향권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인테리어 존 또는 이제 집무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에 거기 이제 중간에 이제 코어가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이제 좀 덜 영향을 받는 부분이겠죠. 그럼 이제 창가라든지 이제 벽면에 가까워질수록 온도 차가 이 코어 존의 근처에 있는 집무 공간이나 이제 인테리어 존에 비해서는 온도 차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부에서 냉방과 난방을 할 경우에 파란색 부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뜨거운 햇볕 때문에 이제 온도가 내부 온도가 이제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서 환경적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중앙보다는 외곽 부분이 좀 쾌적하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설비 존에 의해서 중앙부와 같은 그런 환경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페리미터 존에 대한 이 설비 공간을 집중적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인테리어 존 같은 경우는 외벽으로부터 열적 영향을 이제 받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3m에서 이제 5m의 이제 실내 영역에 공기 조화 설비를 하게 됩니다. 건물의 이제 외곽부라든지 창문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공조 설비가 이제 집중적으로 벽면을 따라가면서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런 공조 설비가 창문에 근접돼서 벽면에 근접돼서 설치가 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문이나 벽면 근처에 이렇게 이제 설비 존이 이제 집중하는 이유가 이 페리미터 존에 대한 불리한 환경의 영향을 받는 곳에 설비를 이제 강제 설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기를 순환시킨다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냉난방을 한다든지 공기를 따뜻하게 하거나 이제 차게 하거나 그래서 냉난방을 하는 그런 설비들이 벽면 근처에 이렇게 놓일 수 있는 기준은 페리미터 존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쉬운 그런 외주부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분을 이제 페리미터 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창문에 대한 위치라든지 또는 이제 벽면에 대한 위치에 있어서 설비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만한 펜코일 유니트 박스가 필요하고 지하층에서 파이프 샤프트를 통해서 바닥에서 이제 배관을 통해서 열원을 이제 공급을 해서 내부를 이제 공기를 순환시켜서 이 펜코일 유니트를 통해서 공기를 이제 순환을 한다든지 난방과 냉방을 한다든지 이런 설비를 하는 그런 영역을 페리미터 존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급배수 위생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급배수 위생 설비의 이제 역할을 보면 이 급수나 배수의 설비의 시작은 물의 공급과 배출입니다. 이 사람이 거주하는 또는 활동하는 장소나 건물 내에서 이제 물을 사용하는 것은 공간의 환경을 이제 위생적이고 쾌적하게 하는 데 있죠. 그래서 건물이나 그 부지 내에서 사람들이 생활하거나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을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공급하고 사용된 물을 지체 없이 건물 밖으로 이제 배출하는 설비를 급배수 위생 설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제 물의 이제 성질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성질과 이제 현상을 보면 물은 어떤 상태에서 성능을 갖고 있는지 또는 성질을 갖고 있는지 이걸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의 물의 무게를 보면 물의 중량 또는 비중을 보면 1세제곱미터 가로, 세로, 높이 값이 각각 1m인 경우 이거를 이제 1세제곱미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세제곱미터에 이제 1000kg의 이제 중량을 갖고 있죠. 그걸 이제 비중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부피로 환산을 하면 1리터는 1kg가 됩니다. 그래서 1000리터면 이제 1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물의 비중을 보면 굉장히 이제 무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에 뜨느냐 안 뜨느냐에 따라서도 어떤 물체가 물에 뜨는 경우가 있고
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비중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중이 낮은 거는 물에 뜨고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물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비중이라고 하면, 물에 뜨는 거는 물보다 무게가 낮은 거고, 물에 가라앉는 거는 비중량이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이제 물에 가라앉게 되는 그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은 이제 비열이 굉장히 높죠. 물을 1도씨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을 이제 비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도씨의 물을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을 공급을 할 때 그 열량을 이제 한 1kcal 정도의 그만한 이제 열량을 공급을 해야 물의 온도를 1도씨 상승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이제 유지를 시켜주는 게 바로 이 바다의 비열이 1도씨의 상승을 하는 이제 열량 때문에, 태양열이 계속 지구에 와 닿을 경우에 에너지가 이제 공급이 되죠. 그러면 이제 땅 같은 경우나 또는 일반 건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뜨겁게 온도가 상승합니다. 또 밤에는 해가 질 경우에 이제 그 열량을 바깥으로 이제 배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는 게 바로 물의 효과입니다. 이 해양의 물의 온도가 일정하게 그 태양의 빛의 온도를 받아서 흡수를 해서 또 올라가게 되면 또 이제 수증기로서 바깥으로 이제 내보내게 되겠죠. 그런 걸 이제 순환하면서 지구의 온도를 일정한 온도로 이제 유지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환경에 있어서 물의 역할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또 수증기가 올라가서 또 구름이 형성이 되고, 또 구름이 형성이 되면 또 이동이 되고, 그 이동에 의해서 저기압과 고기압이 형성이 되면서 일정한 부분에 이제 비를 오게 만들고,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순환이 되겠죠. 그래서 지구의 표면 온도를 일정한 상태로 유지를 시켜주는 역할을 또 물이 하고 있습니다. 물은 무게도 있고 또 열량도 높기 때문에 또 그만큼 이제 수압이 작용하겠죠. 물의 수압은 파스칼이라고 이제 표시를 하는데, 압력 단위죠. 킬로 파스칼은 높이, 우리의 물의 높이에 따라서, 가로 세로 높이에 따라서 이제 물의 무게가 이제 정해지듯이 킬로 파스칼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의 높이가 이제 1m인 경우에, 가로 세로 높이가 1m인 경우에 이제 10파스칼, 이거를 이제 메가파스칼로 환산을 하면 0.01 메가파스칼, 10m인 경우에 0.1 메가파스칼, 100m인 경우에 1 메가파스칼, 이렇게 수압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압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수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무게부터가 1세제곱미터, 가로 세로 높이가 1m인 경우에 벌써 1톤의 무게를 갖기 때문에 그만큼 수압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여름에 우기철 또는 장마철에 비가 왔을 경우에 많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이제 물에 의한 피해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만큼 물의 무게에 의해서 또는 무게의 압력에 의해서 이만큼 이상의 수압이 작용하기 때문에 피해를 또는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또 물의 성질 중에서 pH 농도, 수소 이온 농도라고 하죠. 우리는 수소 이온 농도가 7보다 작을 경우에는 산성이다라고 하고, pH 농도가 7이다라고 하면 이제 중성, 7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제 알칼리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0에서 이제 14 정도를 보면 이쪽 숫자가 큰 데가 이제 알칼리성에 가깝고, 숫자가 작은 곳이 이제 산성에 이제 가깝게 되겠죠. 그럼 요 7에 가까운 쪽이 이제 중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용수의 가장 적당한 수소 이온 농도, pH 농도는 약 5.8에서 8.6, 그러니까 여기 6에서 8 사이, 중성에 가까운 물이 가장 적정한 음료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가 상수원으로서 공급받는 게 이 정도의 이제 수소 이온 농도, pH 농도에 의한 그런 수치에 의해서
상수원을 이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물의 성질 중에서 기압으로서 4도씨의 물을 이제 기준으로 하죠. 이 비중을 따질 때도 4도씨의 물을 기준으로 해서 물에 가라앉거나 뜨거나 할 경우에 4도씨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물의 비중과 물의 비열에 의해서 다른 비교를 할 수 있는 모든 물체의 비중이 물 4도씨의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기준으로 해서 비중 또는 비중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증발하게 되면 이제 수증기가 되고 또 차갑게 되면 0도씨 이하가 되면 이제 얼음으로 되죠. 그래서 기체와 고체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 수증기는 물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물의 온도가 끓게 되면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물이 이제 증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수증기가 발생이 되는데 수증기는 이제 압축성이 있고 물 그 자체는 압축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얼음은 물이 고체로 되면서 얼게 되면 이제 부피 팽창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철에 그 상수도 같은 경우에 파이프가 이제 얼어서 터지는 경우가 이제 물에 그 파이프 내에 이제 물이 얼어버리는 경우에 얼게 되면 이제 부피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관들이 크랙이 가거나 이제 터지는 경우 이런 게 발생이 되는 게 부피가 고체로 되면서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피가 늘어난다는 거는 우리는 물이 얼음에 뜨죠. 그만큼 부피가 늘어났기 때문에 똑같은 부피의 물과 똑같은 부피의 얼음이라고 하면 얼음이 물에 뜨는 이유가 부피 팽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똑같은 부피로 했을 경우에 이제 비중이 그만큼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물에 얼음은 똑같은 성질의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지만 그 얼음은 동일한 물 위에서는 이제 뜨는 이유가 비중이 물보다 얼음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실생활에서도 얼음이 냉장고에 냉동기 속에서 용기에 있는 물이 얼게 되면 이 배가 뚱뚱하게 나온다든지 이 생수 같은 경우를 얼려보면 부피가 팽창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의 성질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건축 설계를 하더라도 또는 이제 공사를 하더라도 이 비중이라든지 무게라든지 또 수압이라든지 이런 유체와 기체와 고체에 대한 관계를 알게 되면 많은 기계적인 성질도 이해가 될 수 있고 공사할 때도 우기철과 이제 동절기 때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이제 부피 팽창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던 얼음이 콘크리트 안에 들어있던 물이 얼게 되면 시멘트와 물과 만나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얼어버리게 되면 시멘트가 필요로 하는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성질이 콘크리트의 강도가 그만큼 발현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겨울에 공사를 할 경우에 콘크리트가 얼지 않도록 보양을 하고 보온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계적인 성질을 보면 이제 파이프에는 이제 물이 이동하게 되는데 상온에서의 물도 이동을 하지만 수증기도 이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우리 이제 공조 설비를 할 경우에 수증기의 이동에 의해서 공기를 내부의 온도를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수증기가 공급이 되고 또 물이 또 공급이 되면서 따뜻한 물이 공급이 되면서 이 파이프 안에는 찬물과 수증기와 상온에 있는 물들이 각각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물의 성질을 잘 알아야 우리 설비에 대한 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물의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 설비에 있어서의 물과 관련된 이제 현상을 보게 되면 수격작용이라고 하는 워터 해머 작용이 있고 사이펀 현상이라고 하는 물이 중력에 의해서 물이 끌려 내려가는 또는 밀려 내려가는 이런 현상의 이제 두 가지의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워터 해머인 수격작용을 보면 우리도 가끔 이제 느꼈을 경우가 있습니다. 파이프 안에서 이상한 충격음이 들린다든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를 이제 워터 해머 또는 수격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이프 안에서 물이 흐르게 되면 이제 유속에 의해서 물소리가 이제 들리게 되죠.
그 이외에 파이프 안에는 이제 압력이 발생이 됩니다. 압력이 발생이 되면 일시에 순간적으로 이제 부딪히게 되면 그곳에서 소음이 발생이 되는데 그 소음을 워터 해머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물이 흐르게 되는데 특히 이제 난방이나 또는 따뜻한 물이 온수의 물이 이제 흐르게 되면 온수의 물은 항상 그 배관을 흐를 때 안에 이제 수증기를 포함한 증기가 동시에 같이 흐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일정한 부분에 관로를 이동을 하다가 기체는 수증기는 압축성이 있다 그랬죠. 일반 물은 압축성이 없기 때문에 기체가 이제 압축해서 가다가 물과 만나면은 일시에 이렇게 이제 그 파도처럼 증기가 발생이 되고 또 만나는 부분에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이제 배관이 이렇게 꺾이게 되는 부분이 생기죠. 그런 이제 그 부분에 압력에 의해서 충격이 가해지는데 그 유속에 의한 충격에 의해서 망치로 때리듯이 파이프의 벽을 이제 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거를 워터 해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음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이런 이제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 보는 것처럼 수격 방지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일어나는 부분에 특히 이제 관이 이어지는 부분이라든지 관이 분배가 되는 곳이라든지 또는 이제 합류가 되는 부분에 수격 방지 장치를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수격 방지 장치를 이제 설치함으로 인해서 워터 해머 작용을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압이 큰 물을 수돗물의 꼭지를 이제 잠그게 되면 이제 소리가 갑자기 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도 이제 수격 작용에 의한 워터 해머가 발생이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펀 현상은 물이 이렇게 기압이 같은 용기에 이제 물을 담아놨을 때 기압이 이제 이렇게 작용을 하죠. 이제 중력이 작용하게 되면 물은 이제 점성을 갖고 있고 기압이 이렇게 이제 누르게 되면 이 관을 통해서 물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 물로 이렇게 위에 있는 물이 밑에 있는 용기에 담아지는 이런 현상을 사이펀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방울은 두 개의 물방울들이 가까이 가면 이 자석처럼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제 그 점성이 있기 때문에 물은 서로 이렇게 만나서 뭉치려고 하는 힘이 있죠. 또 거기에다가 이제 기압이 누르는 압력이 있다 보니까 그 압력에 의해서 물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그 설비에 사이펀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이걸 이용해서 만든 위생 설비가 양변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낮은 물이 흘러내리면서 변기에 있는 물을 밀어내서 밑으로 이제 흘러내리게 되는데 이 부분은 항상 이제 물이 고여 있죠. 그러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의 중력에 의해서 또는 이제 수압에 의해서 변기의 볼을 이렇게 돌면서 내려가면서 수압에 일시적으로 작용했을 경우에 이걸 타넘고 밑으로 내려가게끔 하는 거를 이제 사이펀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세면대 같은 경우에 이제 유트랩 같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물이 내려가게 되면 이제 그 내려가는 이제 수압에 의해서 유트랩은 항상 일정한 부분에 이제 물을 이제 봉수라고 하는데 밑에서 내려오는 악취를 차단하기 위해서 물이 차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항상 이제 물이 차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수압이 내려가면서 물이 일시에 이제 수압이 낮으면은 잘 내려가지 않지만 수압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부분에 기압이 작용하기 때문에 물이 사이펀 현상에 의해서 물이 자동으로 밀려 내려가게 되는 또는 물이 끌려 내려가게 되는 이런 현상을 사이펀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은 항상 우리 생활에 있어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죠. 일반적으로 물은 하루에 상시 먹고 있고 또 여름에는 이제 얼음, 겨울 같은 경우에는 습도 조절을 하는 이게 모든 것들이 이제 물의 성질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배관에 통하는 모든 이 관을
지나가는 것은 이제 물과 관련된 설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굉장히 중요한 성질을 갖고 있고 또 물은 항상 물에 대한 성질을 잘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급수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사람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 예로부터 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집단이 이제 형성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물은 생활과의 관계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건축물에 있어서 물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크게 상수와 자병수 이렇게 이제 크게 둘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수 이제 수돗물이죠. 음용수용, 주방용, 세면, 목욕용, 세탁용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고 이 자병수는 변기라든지 청소용이라든지 또는 살수 이렇게 물을 뿌리면서 정원이나 이제 물을 주는 경우 공기, 조화, 냉각수 이렇게 이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오타네요. 변기, 세정용입니다. 또 물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물에 대해서 얼마 정도를 쓰고 있는지 일시에 사용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물이 필요로 한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면 일반 주택에서의 물 소비는 이제 상수가 65%에서 이제 75%를 이제 차지하고 있고 여기 이제 자병수에 해당되는 물은 약 35%에서 25% 정도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일반 주택에 대한 퍼센트 비율이고 일반 업무 시설이거나 오피스 빌딩 등의 건축물에서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변기, 세정용이나 자병수용이 제일 많이 사용을 하죠.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에서 이제 70%를 이제 차지합니다. 그럼 이제 거꾸로 일반 주택과 이제 일반 업무 시설 물의 소비를 보면 이제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로 쓰는 물이 주택에서는 60에서 70% 되고 오피스나 업무 시설에서는 자병수가 60에서 70%를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주거 환경의 물 소비율을 이제 나타내는 비율이 되고 특히 이제 하루에 1인당 어느 정도의 물을 사용하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음료용과 잡수용은 이제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65에서 75%, 자병수가 35에서 25%라 그랬죠. 그래서 음료용은 비율이 65에서 75%, 자병수가 25%에서 35%.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음료라든지 요리라든지 이런 이제 비율이 상수가 이제 쓰여지는 비율이 15%에서 30%가 되고 샤워라든지 이제 목욕을 했을 경우에 65% 중에서 이제 20%에서 30%, 또 세면이라든지 양치라든지 5에서 15%, 세탁으로 사용되는 상수가 20에서 30%. 그래서 이 음료용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주거 환경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율이 60에서 75% 정도 되고 이걸 이제 물량으로 따져보면 음료와 요리는 1인당 1일 50에서 75리터, 목욕이나 샤워 같은 경우에는 1인 1일 38에서 50리터, 세면이나 양치는 약 13에서 38리터, 세탁은 63리터. 그래서 약 하루에 1인이 사용하는 이제 물량으로 보면 164리터에서 226리터 정도를 이제 사용하게 된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수원을 보면 수돗물이거나 수질이 양호한 우물물이나 이제 샘물을 이용했을 경우에 이제 이런 비율과 이 정도의 물을 이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정도의 물을 하루에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인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자병수로 사용하는 물의 비율을 보면 변기 세정용이 이제 20%, 청소가 5에서 10%, 세차나 살수가 2에서 5%, 그래서 25%에서 이제 35% 이제 비율을 상수가 차지하고 있고 그 물의 양을 보면 1인당 변기 세정용으로 우리는 약 50리터를, 청소는 10에서 20리터를, 세차나 살수는 약 5에서 13리터. 그래서 약 자병수가 한 사람당 약
1일 65리터에서 30리터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총체적으로 보면 하루에 1인이 사용하고 있는 물의 양을 보면 약 230리터에서 310리터를 이제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무게로 환산하면 약 230kg에서 310kg. 이건 이제 리터 단위이기 때문에 1리터는 이제 1kg이 되겠죠. 그래서 환산을 하면 약 230kg에서 310kg 정도를 우리가 1인 1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인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급수 설비의 시작은 물의 소비율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음료용으로 사용하는 이제 상수의 양과 자병수로 이제 사용하는 이제 물의 양을 계략적으로 이제 이해를 했죠. 그럼 이런 계산들에 의해서 용도에 따라서 또는 그 시설물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급수량을 이제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급수량을 이제 산정을 해야 되는데 시설이나 가구의 이용 형태에 따라서 건물이나 시설명에 따라서 사무소, 음식점, 병원, 연구소 뭐 이런 게 각각 또는 집중 이용 형태에 따라서 학교, 공장, 기숙사 또는 이제 위생 기구의 평균 이제 점유 시간에 따라서 대변기, 소변기, 수세기, 세면기, 욕실, 공중 목욕탕 등등 또 건물별로 주택이나 아파트, 사무소, 호텔, 병원, 각각 음식점, 학교, 영화관, 공원이나 운동장 이런 사용량들이 기준에 의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건물을 설계를 했을 경우에 그 건물에서 필요로 하는 용도에 따라서 업무 시설을 한다. 그럼 업무 시설에 맞는 일일 평균 사용 수량에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상황에 따른 시설 용도에 따른 급수량을 이제 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급수량 산정에 대한 내용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물의 소비율에 따른 음료용과 잡수용의 비율과 1인당 1일 사용하는 이제 물량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물의 성질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알아보는 기회가 됐었고 특히 이제 워터 해머라든지 사이펀 현상에 대해서는 설비에 관련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급배수 위생 설비 그 중에서 이제 급수 설비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